뭐 하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칼처럼 갈랐다. 수지는 흔들리자에서 얼어붙었다. 작은 민준이가 아직 그녀의 가슴에 매달려 있었다. 새벽 3시, 아기 방의 은은한 조명이 준혁이 결코 보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비추고 있었다. 사장님, 저 설명할 수 있어요. 수진의 손이 떨리며 아기를 담요로 가리려 했다. 눈물로 가득 찬 그녀의 커다란 눈이 놀란 준혁의 시선과 마주쳤다. 침묵이 그들 사이에 깊은 심연처럼 펼쳐졌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이제는 부드러워졌지만 혼란으로 가득했다. 언제부터였죠? 제가 온 날부터요. 수진이 속삭였다. 민준이가 너무 배가 고파했는데 분이로는 진정이 안 돼서요. 저는 모유가 있었어요. 준혁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3달 전, 아내 지은이가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세계는 무너졌다. 민준이는 끊임없이 울었고, 분유를 거부했으며, 준혁은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다. 그때 수진이 나타났다. 그는 그 날을 완벽하게 기억했다. 강남의 아파트 문을 두드린 가을 아침이었다. 준혁은 이미 12명의 보모를 면접했고 모두 실패했다. 한 명은 민준이가 울고 있는데도 잠들어 버렸고, 다른 한 명은 계속 전화만 했다. 그리고 최악은 그가 출근하자마자 그에게 추파를 던진 여자였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그녀는 다소 모호한 추천서를 가지고 왔고, 서울에서의 경력도 없었으며, 면접 중에도 거의 말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이를 품에 안았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침 내내 달래지지 않던 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정확히 어디서 오셨죠? 그날 준혁이 물었다. 전라도에서요, 사장님. 서울로 일 찾으러 왔어요. 아기 돌본 경험이 있나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사장님.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첫날부터 민준이는 변한 것처럼 보였다. 더 잘 먹었고, 더 잘 잤다. 그리고 지은이가 죽은 후 처음으로 준혁은 밤새 푹 잘 수 있었다. 수지는 아기와 함께 일어났고, 그를 달래주었으며, 모든 울음소리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물론 준혁은 이상한 점들을 눈치챘다. 수지는 거의 먹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항상 슬퍼 보였다. 그리고 여러 번 화장실에서 유축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는 그것이 위생상의 이유라고 생각했다. 왜 모유가 나오는 거죠? 준혁이 이제 속삭이듯 물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기가 있었어요. 딸이었죠. 3달 전에 잃었어요. 그 말들이 방의 침묵 속으로 돌처럼 떨어졌다. 준혁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 민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안아주는 방식,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밤에 일어나는 모습. 수진 씨, 준혁이 시작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너무 배가 고파했고, 저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어요. 준혁이 천천히 다가갔다. 민준이는 수유를 마치고 수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몇 주 동안 짜증을 내고 어려웠던 그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한 거예요? 둘째 주부터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안 계실 때만 했는데, 나중에는 민준이가 저를 찾았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준혁은 흔들리자 옆 의자에 앉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수진을 정말로 관찰했다.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어떤 일보다도 더 큰 헌신으로 자신의 아들을 돌봐온 여자로서. 아기 이름이 뭐였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늘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름이 하늘이었어요. 그 이름이 기도처럼 그들 사이를 떠돌았다. 준혁이 손을 내밀었고, 잠시 망설인 후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게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과하지 마세요. 준혁이 말을 끊었다. 민준이를 보세요. 둘 다 민준이를 내려다봤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완전한 만족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적게 울었죠? 수진이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지었다. 일주일 내내 6시간씩 푹 자고 있어요. 준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몇 달 동안 짊어진 다크서클이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애도의 피로만이 아니었다. 달래지지 않는 아기와의 끝없는 밤들로 인한 수면 부족이었다. 민준이를 위한 충분한 모유가 있나요? 그 질문에 수진은 놀랐다. 네, 사장님. 너무 많아요. 준혁은 긴 순간 동안 침묵했다. 상황의 윤리, 법적 문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를 처리하며. 하지만 그 다음 그는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로 바라봤다. 그리고 지은이가 죽기 전부터 보지 못했던 것을 봤다. 완전히 행복한 아기. 내일 다시 얘기해요. 그가 마침내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고마워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해고하지 않으실 건가요? 준혁이 방문 앞에서 멈췄다. 수진 씨, 3달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요. 3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밤새 잘 수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당신을 해고할 거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에요. 문을 닫고 복도 벽에 기댔을 때 준혁의 세계는 다시 한번 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이가 죽은 후 처음으로 그 변화가 비극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방 아래서 수진은 민준이를 계속 흔들며 그녀의 눈물이 이제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와 섞였다. 희망. 준혁은 나머지 밤을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려 했다. 새벽 6시에 수진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려갔을 때 그녀는 등을 돌리고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었고 준혁은 그녀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녕하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이 돌아섰다. 눈이 빨갛고 부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짐을 싸드릴까요? 오늘 바로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앉으세요. 준혁이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얘기해야 해요. 수진은 테이블 위에 손을 깍지 끼고 앉아 피할 수 없는 것을 기다렸다. 준혁은 커피를 따르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딸 얘기해주세요. 그 말이 속삭임처럼 나왔다. 수진이 눈을 감았다. 7월 15일에 태어났어요. 2달 일찍이요. 사흘을 살았어요. 준혁의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없어요. 수진이 쓴웃음으로 대답했다. 아니, 있긴 하죠. 하지만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사라졌어요. 제 가족은 제가 아기를 지우지 않으려 하자 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온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자리도 필요했지만 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전라도에서는 모든 것이 하늘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녀를 위해 산 작은 옷들, 준비했던 방, 같이 걸었던 거리들. 사장님 구인 광고를 봤을 때 그게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하늘이와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수진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 사이에 너무나 많은 평행선이 있었다. 둘 다 상실로 파괴되었고, 둘 다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으며, 둘 다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필요로 했다. 처음 민준이에게 모유를 준 게 언제였어요? 사장님이 출장 가신 첫 주말이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민준이가 밤새 울었어요. 분유를 거부했고, 젖병도 거부했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저는 절망적이었고, 가슴이 아팠어요. 모유가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를 품에 안고 먹였더니 즉시 진정됐어요. 마치 그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후로도 계속했나요? 처음에는 가끔씩만요. 사장님이 집에 안 계실 때, 그리고 민준이가 정말 진정이 안 될 때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가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면 손을 뻗었고, 저만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준혁이 인정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알았어요. 수진 씨가 민준이를 안으면 달라진다는 걸 봤어요. 더 차분하고, 더 행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죠. 수진이 속삭였다. 그리고 틀렸다는 것도 알아요. 허락을 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당신은 두 아기를 구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말을 끝냈다. 민준이와 자신을 동시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치심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이해받는다는 것,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저는 하늘이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깨졌다. 너무 작았고, 너무 일찍 태어났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잃었을 때, 제 몸은 여전히 모유를 만들고 있었어요. 먹일 아기가 없는데도요. 고통스러웠어요.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유축을 했지만, 그게 뭐 하러 있는 건지 몰랐어요. 버리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마치 하늘이의 마지막 부분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만났죠. 그리고 민준이를 만났어요. 수진이 반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모유가 목적이 있다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제 상실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느꼈어요. 준혁은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가 죽었을 때 저는 분노했어요. 세상이, 하느님이, 운명이 화가 났어요. 왜 그녀를 데려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민준이가 어머니 없이 자라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니
어쩌면 우주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치유되어야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를 해고하지 않으실 건가요? 수진이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상황을 바꿔야 해요. 수진의 얼굴이 떨어졌다. 이해해요. 물론 경계를 설정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준혁이 그녀를 멈췄다. 더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소아과 의사와 상담해서 이게 민준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당신도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해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수진이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정말 이게 계속되길 원하세요? 수진 씨, 제 아들이 행복해요. 생후 처음으로 번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 없어요. 준혁이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우리 결정이고요. 수지는 처음으로 그날 아침 진짜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전통적이지는 않지만, 가족이에요. 그날 오후, 준혁은 민준이의 소아과 의사인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는 판단받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김 박사는 놀랍게도 이해심이 많았다. 실제로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역사적으로 유모는 매우 흔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덜 흔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안전할 수 있어요. 정말요, 준혁이 안도했다. 수진 씨가 건강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문제없어요. 실제로 모유는 분유보다 영양가가 높고 면역체계에 더 좋아요. 일부 연구에서는 유대감과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유대감, 준혁이 그 단어를 반복했다. 네, 수유는 단지 영양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애착과 안정감에 관한 거죠. 수진 씨가 민준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 박사와의 통화 후 준혁은 훨씬 나아진 기분을 느꼈다. 그는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물결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 다음 주에 같이 검진 가요. 그가 말했다. 김 박사가 당신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고 싶어 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진이 말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도 감사해요. 준혁이 그녀를 멈췄다. 그리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해요. 그냥 준혁이라고 불러요.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 씨. 다음 주들은 새로운 정상으로의 조정이었다. 수진은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러 갔고 모든 검사에서 완벽하게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준이는 계속 번창했다. 그는 체중이 늘었고 더 많이 웃었으며 발달 이정표를 앞서갔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슬픔과 상실로 무거웠다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희망이었다. 준혁은 수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고용인이 아니라 파트너로 함께 민준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그는 그녀가 아기방에서 민준이에게 노래하는 것을 듣곤 했다.
전라도의 옛 자장가들을 부드럽게 불렀다. 그는 그녀가 민준이를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놀아주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매번 그는 그녀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봤다.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다. 수진도 변화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슬픔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민준이를 돌보는 것이 그녀에게 목적을 주었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하늘이를 그리워했다. 항상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뭔가 아름다운 것과 공존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준혁은 일찍 집에 돌아왔다. 거실로 들어갔을 때 수진이 바닥에 앉아 민준이와 놀고 있는 것을 봤다. 아기는 웃고 있었고, 그녀도 웃고 있었고, 그 순간은 너무나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아름다워서 준혁의 가슴이 조였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그를 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대답하며 그들 옆에 앉았다. 민준이가 즉시 그를 향해 손을 뻗었고, 준혁은 그를 안아 올렸다. 좋은 하루였어요, 수진이 물었다. 이제 좋아졌어요, 준혁이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오는 것이, 수진과 민준이를 보는 것이 그의 하루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요리했고, 함께 민준이를 먹였고, 함께 그를 재웠다. 그리고 아기가 잠든 후,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얘기했다. 민준이의 새로운 행동들, 재미있었던 일들, 미래의 계획들. 첫 돌잔치 생각해봤어요. 수진이 어느 날 저녁 물었다. 준혁은 생각하지 못했었다. 지은이가 죽은 후, 그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수진과 함께, 미래가 다시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물었다. 작고 친밀하게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요. 민준이를 위한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어요. 그거 좋네요. 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당신도 거기 있길 바래요. 가족으로서요. 수진이 그를 쳐다봤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수진 씨, 당신은 민준이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의 첫 돌에 있어야 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제게 큰 의미예요. 나한테도요, 준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겨울이 되고, 첫눈이 서울을 하얗게 덮었다. 민준이는 거의 1살이 되었고, 이제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호기심 많고 행복한 아기로 자랐고, 준혁은 매일 지은이의 더 많은 모습을 그에게서 봤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웃음, 그녀의 호기심. 하지만 그는 또한 수진의 모습도 봤다. 그녀의 부드러움, 그녀의 인내심, 그녀의 무조건적인 사랑. 민준이는 두 여자의 최고의 것들로 자라고 있었다. 그를 낳은 어머니와 그를 키운 어머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준혁은 수진을 위한 선물을 샀다. 섬세한 금 목걸이로 2개의 작은 별 펜던트가 있었다. 하나는 하늘이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민준이를 위한 것이었다. 선물을 건넸을 때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완벽해요. 당신이 두 아이 모두를 기억하길 바랐어요. 준혁이 말했다. 하늘이는 항상 당신의 딸이에요. 그리고 민준이도 당신의 아들이에요. 고마워요. 수진이 속삭이며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이건 제가 받은 선물 중 가장 의미 있어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운 후,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봤다. 작년 이맘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봤어요. 수진이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민준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고, 슬픔에 익사하고 있었어요. 당신은요? 저는 전라도의 작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네요. 준혁이 말했다. 여기 있네요. 수진이 반복했다. 함께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뭔가 바뀌었다. 공기가 충전된 것처럼 느껴졌다. 준혁은 자신이 수진에게 몸을 기울이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도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들의 첫 키스는 부드럽고 망설이는 것이었다. 두 상처 입은 영혼이 연결을 찾는 것이었다. 떨어졌을 때,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래도 괜찮아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 이상이에요. 준혁이 대답했다. 완벽해요. 봄이 왔고, 민준이의 첫 돌이 다가왔다. 수진과 준혁은 함께 작은 파티를 계획했다. 친한 친구 몇 명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파티 날, 집은 풍선과 장식으로 가득했다. 민준이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귀엽게 보였다. 수진도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고, 준혁은 그녀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준혁의 어머니가 즉시 수진에게로 갔다. 수진 씨, 당신이 민준이를 위해 한 일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 손자는 완전히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민준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은 특별한 여자예요. 준혁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아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으로 보면 당신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수진은 얼굴을 붉혔지만 미소를 지었다. 파티는 아름다웠다. 민준이는 돌잡이를 했고 실을 잡았다. 장수하겠네요. 어떤 사람이 말했다. 케이크를 먹었고 사진을 찍었고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준혁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은 민준이가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였다. 수진이 손을 뻗고 있었고 민준이는 그녀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준혁은 수진의 얼굴만 볼 수 있었다. 순수한 기쁨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준혁과 수진은 정리를 했다. 민준이는 이미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좋은 날이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최고였어요. 준혁이 동의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수진 씨, 당신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가 빨리 말했다. 사실, 좋은 일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당신은 단지 민준이의 보모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의 엄마예요. 그리고 당신은 제게도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준혁 씨.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가 계속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준비되면, 저는 이것이 영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진짜 가족이에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 씨, 당신이 원한다면요. 수진은 말을 잃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당신은 정말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완전히 진심이에요.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민준이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 당신들을 사랑해요. 수진이 울며 말했다. 너무너무 많이요. 그럼 그게 네예요. 준혁이 희망적으로 물었다. 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네, 1000번이고 네예요. 준혁은 그녀를 안아 올리며 빙빙 돌렸고, 둘 다 웃고 울었다. 민준이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함께 확인하러 갔다. 아기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우리 아들, 준혁이 속삭였다. 우리 아들, 수진이 반복했다. 몇 달 후,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있었다. 수진은 하얀 한복을 입었고, 하늘이와 민준이를 위한 별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작은 한복을 입고 준혁의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 의식 중에 그는 기어서 수진에게로 갔고, 모두가 웃었다. 수진은 그를 안아 올렸고, 그렇게 그들은 서약을 했다. 세 사람의 가족으로.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민준이를 데리고 갔고,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계획했다. 더 많은 아이를 원해요. 수진이 어느 날 물었다. 준혁은 생각했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저도 원해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민준이에게 형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죠. 준혁이 그녀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그들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삶은 새로운 정상으로 접어들었다. 수진은 공식적으로 민준이의 어머니였고,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다. 몇 달 후, 수진은 임신을 발견했다. 준혁은 기뻐서 미쳤고, 민준이는 자신이 형이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배가 커지는 것을 좋아했다. 아기, 그가 수진의 배를 가리키며 말하곤 했다. 맞아, 아기야,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 동생이야. 9개월 후, 작은 하연이가 태어났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아기였다. 민준이는 즉시 그녀를 사랑했고, 보호하는 오빠가 되었다. 수진이 하연이에게 모유를 주는 것을 보며, 준혁은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생각했다. 한때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 이제는 완전한 원이 되었다. 무슨 생각해? 수진이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는 게요. 운이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다. 운명이에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민준이는 이제 5살이었고, 하연이는 3살이었다. 수진은 다시 임신했고, 이번에는 아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지훈이라고 지었다.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너무 작아서, 그들은 경기도의 큰 집으로 이사했다. 마당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있었다. 준혁의 어머니는 자주 방문했고, 아이들에게 할머니라고 불렸다. 그녀는 수진을 진짜 딸처럼 사랑했고, 손주들을 위해 무엇이든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은 함께 공원에 갔다. 민준이와 하연이는 앞서 뛰어가며 놀았고, 준혁과 수진은 지훈이를 안고 천천히 걸었다. 행복해, 준혁이 물었다. 엄청나게요, 수진이 대답했다. 당신은요? 그 이상이에요, 준혁이 말했다. 완벽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봤다. 민준이는 하연이를 미끄럼틀에서 도와주고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다. 민준이가 하연이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봐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한테서 배웠어요, 준혁이 말했다.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을요. 우리 둘 다한테서요, 수진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해봐요. 그 밤부터요. 그 밤, 수진이 반복했다. 모든 게 바뀐 밤이요. 후회해요, 준혁이 물었다. 절대요, 수진이 확고하게 말했다.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거예요. 당신, 아이들, 우리 가족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준혁이 말했다. 하연이가 달려왔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수진이 그녀를 무릎에 안으며 말했다. 그럼 집에 가서 점심 먹을까? 네, 하연이가 외쳤다. 민준이도 달려왔다. 저도 배고파요. 엄마가 만든 김밥 먹고 싶어요. 알았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집에 가자.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완벽한 그림 같은 가족이었다. 아무도 그들의 시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단지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은 점심을 준비했고, 준혁은 아이들과 놀았다. 지훈이는 요람에서 자고 있었고, 민준이와 하연이는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었다. 엄마, 봐요, 하연이가 외쳤다. 제가 만든 탑이요. 와, 정말 높아. 수진이 감탄했다. 민준이 오빠가 도와줬어요, 하연이가 말했다. 민준이는 최고의 오빠야, 수진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하연이는 최고의 동생이야, 민준이가 대답했다. 가끔 시끄럽긴 하지만요. 모두가 웃었다. 점심을 먹으며 준혁은 가족을 바라봤다. 아내, 새 아이,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삶,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다. 무슨 생각해요? 수진이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준혁이 대답했다. 저도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식사 후, 아이들은 낮잠을 잤다. 준혁과 수진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지훈이가 돌되면 뭐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또 파티를 해야죠, 준혁이 말했다. 민준이 돌잔치처럼요. 그날 기억해요, 수진이 물었다. 어떻게 잊어요? 준혁이 말했다. 민준이가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었잖아요. 당신에게로요.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수진이 말했다. 나한테도요,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연결은 말보다 깊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오렌지와 핑크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예쁘네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다. 수진이 얼굴을 붉혔다. 아직도 저를 그렇게 보나요? 새 아이를 낳은 후에도요? 항상이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제게 항상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수진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준혁이 대답했다.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키스였다. 여러 해를 함께한 부부의 키스였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준혁과 수진은 침실 발코니에 나갔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저 도시에서 우리가 만난 걸 믿을 수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운명이었어요. 준혁이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 물었다. 우리가 만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요? 확신해요. 준혁이 말했다. 당신과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주는 그것을 일어나게 했어요. 때로는 생각해요. 수진이 말했다. 하늘이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틀림없이요. 준혁이 말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엄마가 되었는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해요. 그 말이 제게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지은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민준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빠인지요. 우리 함께 했어요. 준혁이 말했다. 모든 것을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서울의 밤 아래, 별들 아래, 그들은 완벽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다. 민준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준혁과 수진은 그에게 그의 엄마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은이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수진이 그의 삶에 들어왔는지. 언제 말해야 할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다. 그가 충분히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을 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아이로 있게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해요. 수진이 말했다. 알 거예요. 준혁이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거예요. 하지만 사랑으로요. 그가 두 명의 엄마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할 거예요. 그를 낳은 엄마와 그를 키운 엄마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당신은 항상 옳은 말을 알아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당신한테서 배웠어요. 준혁이 농담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민준이는 이제 10살이었고, 하연이는 8살, 지훈이는 5살이었다. 그들은 행복한 아이들로 자랐다. 사랑받고, 돌봄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며. 어느 날, 민준이는 학교에서 숙제를 가지고 왔다. 가족 나무를 그리는 것이었다. 엄마, 도와줄 수 있어요? 그가 물었다. 물론이지, 수진이 말했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랑 아빠를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연이랑 지훈이도요. 그리고 할머니도요. 좋은 생각이야, 수진이 말했다. 그들은 함께 작업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각 사람을 그렸다. 그가 수진을 그렸을 때, 그는 그녀 옆에 작은 별을 그렸다. 그게 뭐야? 수진이 물었다.
당신의 목걸이요, 민준이가 말했다. 항상 하고 있잖아요. 수지는 자동적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하늘이와 민준이의 별들이었다. 맞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특별해서 항상 해요. 왜 특별해요? 민준이가 물었다. 수지는 준혁을 바라봤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되었다. 민준아, 앉아볼래? 수진이 말했다. 엄마가 이야기해 줄 게 있어. 민준이는 앉았다.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다. 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민준아, 너는 알아야 할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 너와 엄마, 그리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요? 너는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어. 수진이 시작했다. 다른 엄마가 너를 낳았어.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고, 아빠의 첫 번째 아내였어.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다른 엄마요? 응,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엄마는 너를 낳을 때 많이 아팠어. 그리고 슬프게도 너를 낳은 후에 하늘나라로 갔어. 그럼 당신은 제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수진이 빨리 말하며 민준이를 안았다. 나는 너의 진짜 엄마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야. 지은 엄마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너를 키웠어. 너를 먹이고, 재우고, 사랑했어. 그게 나를 너희 엄마로 만들어. 두 명의 엄마가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래, 준혁이 끼어들었다. 두 명의 특별한 엄마가 있어. 둘 다 너를 엄청나게 사랑했어. 지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준혁과 수지는 지은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민준이를 기다렸는지. 그들은 사진을 보여줬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아름다웠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래, 준혁이 동의했다. 그리고 너는 그녀를 많이 닮았어. 그리고 수진 엄마는요? 민준이가 물었다. 어떻게 제 엄마가 되었어요?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하늘이에 대해, 어떻게 그녀를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준이를 찾았는지. 그녀는 그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혁이 그녀를 발견한 밤을요. 그래서 저에게 모유를 줬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배가 고팠고, 나는 도울 수 있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 민준이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 다음 그는 수진을 안았다. 당신은 여전히 제 엄마예요. 그가 말했다. 항상 그래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항상 그럴 거야. 그리고 지은 엄마도 제 엄마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래, 준혁이 말했다. 둘 다 너희 엄마야. 그럼 저는 운이 좋네요. 민준이가 결론 내렸다. 두 명의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운이 좋은 거야. 너를 가졌으니까. 그날 이후, 민준이는 두 명의 엄마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가끔 지은이에 대해 물어봤고, 준혁과 수진은 기꺼이 이야기해줬다. 그들은 그녀의 기억을 살아있게 유지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 수진은 항상 엄마였다.
그를 돌본 사람, 그를 사랑한 사람, 그와 함께 있던 사람. 하연이와 지훈이도 자라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도 이해했다. 가족은 혈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수지는 사회복지사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입양과 위탁 가정을 전문으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다. 준혁은 자신의 사업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일과 가족의 균형을 더 잘 맞췄다. 그는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고, 저녁을 함께 먹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집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논쟁도 있었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함께였다. 민준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가족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했다. 그는 준혁과 수진을 인터뷰했고, 사진을 모았고, 아름다운 에세이를 썼다. 프레젠테이션 날, 준혁과 수진은 참석했다. 민준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들으며, 그들 둘 다 눈물을 흘렸다. 제 가족은 전통적이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저는 2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저를 낳은 엄마와 저를 키운 엄마입니다. 둘 다 저를 사랑했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은 경계를 모릅니다. 혈액을 모릅니다. 사랑은 단지 사랑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고, 준혁과 수진은 일어나서 환호했다. 그들은 민준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프레젠테이션 후, 그들은 가족으로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 5명 모두 함께요. 잘했어, 오빠, 하연이가 말했다. 정말 멋졌어, 지훈이가 동의했다. 고마워, 민준이가 미소 지었다. 우리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알지? 준혁이 말했다. 알아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저도 당신들이 자랑스러워요. 제 가족이. 우리도 너를 사랑해, 수진이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민준이가 말했다. 모두를요. 그들은 함께 식사했다.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완벽한 가족 저녁이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민준이는 대학에 갔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수진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다. 하연이는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갔고, 지훈이는 여전히 고등학교에 있었다. 집은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준혁과 수진은 이제 중년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강했다. 어느 겨울 밤, 그들은 다시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게 믿겨? 수진이 물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가끔은 꿈 같아, 준혁이 인정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꿈이야. 후회는 없어, 수진이 물었다. 하나도 없어,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요? 없어, 수진이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그들은 키스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키스는 마법 같았다. 사랑해, 준혁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수진이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앉아 눈을 바라봤다. 그들의 여정은 길었지만 모든 순간이 가치가 있었다. 새벽에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 비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제는 사랑과 희망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삶이 되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달성했다. 상실로부터 사랑을 창조했고, 고통으로부터 기쁨을 만들었으며, 깨진 조각들로부터 완전한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에 눈 내리는 밤에 그들은 알았다. 그들의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했다는 것을. 그리고 항상 그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비전통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쓰여졌고, 희생으로 지어졌으며, 함께 치유되겠다는 결심으로 유지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